MB 정권 언론 장악 실태는 바로 이 단상에 있는 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ITN, KBS, MBC, 연합뉴스 지금 노조 위원장들께서 파업하는 과정, 왜 파업을 하게 되었는지, 파업하는 그 전 과정, 투쟁의 과정, 그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오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4년 반 동안 아주 매일 느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KBS 사장으로 5년 3개월 있으면서 그때 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한나라당 혹은 조중동 우리 사회의 수구 보수 세력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이 있고 또 그것을 되새겨보면은 지금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바로 그런 수구 보수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수없이 저도 들었고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7년 정권 교체 그리고 2002년 참여정부 탄생 이 10년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수보수 세력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97년 정권을 빼앗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2007년 대선에서 다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이 제도권 언론, 특히 이 신문만 놓고 보면 신문 언론의 한 80% 내지 90%는 한쪽입니다. 제가 볼 때. 조중동 말할 필요 없고 경제지도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 자본의 논리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문 매체만 딱 놓고 보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까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은 이거는 거의 적어도 여론 조건, 언론 조건만 놓고 보면은 수구 보수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사회적인 저항과 온갖 문제 제기가 있고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킨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방송을 장악하고 조중동의 종편까지 주면은 정말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모델입니다. 일본 모델이면 잘 아시지만 일본은 신문의 대부분이 보수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의미의 진보 언론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수. 그 다음에 방송은 NHK 경우에 NHK는 제가 KBS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거기 있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부하고 결론은 그겁니다. NHK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공영방송이다. 왜 그러냐?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영방송의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는데 NHK입니다. NHK 에리사와 회장을 제가 몇 차례 만났더니 이분이 저한테 자랑처럼 자기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회의원 한 사람 다 만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나서 식사하고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왜 만나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자기들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가지고 다 만나야 된다. 그 과정에 잘 아시지만은 전부 정치적으로 타협해요. 그래서 일본 NHK는 실크로드나 이런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는 잘 만들고 좋은 게 많습니다. 무색, 무시하고. 그러나
언론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기계적 사실은 보도해도 그 사회에 가장 필요한 비판적 기능을 하는 언론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그 비판 기능은 거세된 조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BBC는 다릅니다. BBC는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언론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비판 기능은 BBC는 다 합니다. 근데 NHK가 이렇게 거의 비판 기능이 거세되다시피 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전부 정치적으로 타협합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비판적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방송이 뭡니까? 5대 신문이 가지고 있는 민간산업방송입니다. 근데 일본의 민간산업방송, 여러분들 일본 가셔서 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철저하게 오락기능입니다. 소위 저널리즘으로서의 그 본령은 거의 거기서 좀 찾기 어렵습니다. 뉴스조차도 흥미 위주로 합니다. 어느 민방은, 일본 민방은 굉장히 십몇 년 동안 저녁 이브닝 뉴스의 메인 앵커가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뉴스 전달을 아주 오토독스한 정통적 의미의 저널리즘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락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보면은 가장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많은 방송이 NHK는 그냥 교양 다큐 중심의 그냥 교양 프로 중심이고 민간산업방송은 철저하게 오락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저널리즘 90%를 하는 것이 신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근데 그 신문이 90%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언론의 토양이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언론의 토양이 일본 자민당 57년 장기 집권의 토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이 이런 일본 모델을 저는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미디어 압록 통과시키고 그래서 신문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이 수구 보수가 장악을 하고 있고 요즘 한겨레 경향, 요즘 한국일보 이 몇 개가 독립적이고 중립적 혹은 그런 신문이지 대부분 같은 비슷한 목소리 내지 않아요. 방송은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MB 정권 놓으면서 방송 지휘 세력이 다 장악을 해버렸고 거기에다가 조중동 매일경제에게 종편까지 줬기 때문에 언론 조건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90%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언론 토양을 갖고 아마도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온갖 무리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KBS에 있는 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 그 다음에 KBS 결산을 위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문방위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때 참여정부 시절이고 민주정권 10년 안의 기간인데 제가 그 당시에 접했던 분들, 한나라당 의원, 그 다음에 조중동, 그 밖에 우리 사회 이 수구 쪽, 보수 쪽에 있는 쪽에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을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렸다는 그것. 그래서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정말 투철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를 위해서 매우 치열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중동, 그 밖에 수구 세력, 수구 보수 세력 정말 치열했습니다. 제가 문방위 국정감사를 한 5년 동안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회 문방위에 계셨던 민주노당 대표 천영세 의원님한테서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영세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문방이 열릴 때쯤 되면은 지나가다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부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들어오라 그러는데요.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앉아있어 보면은 거기서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우리 하던 이야기 마저 마칠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국정감사 때 KBS를 어떻게 혼을 내느냐 라는 걸 가지고 종합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역할을 맡고 누구는 어떤. 그러시면서 전영세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국회 문광위가 참 화기애애하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이 될 그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딱 KBS 문제만 나오면은 전쟁터가 된다고. 아마 과거에 문광위에 계셨던 의원님들 아실 거예요. KBS 문제 나오면 완전히 전쟁이 되는데 당시에 제가 5년 동안 느낀 것은 적어도 한나라당은 그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그 절치부실이 정말 치열했어. 그것을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당시에 있는 방송은 어떻게 제어를 하고 그 제어하기 위해서 KBS를 어떻게 손을 보고 정말 치열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독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제가 KBS 있는 동안 잘 아시면 지금 이제 KBS, MBC 이사들 뽑는데요. 정말 이번에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있는 5년 동안에 숫자로는 한나라당 야당에서 추천한 KBS 이사 극히 소수였습니다. 3명 혹은 4명이었는데 이분들 정말 전투력 강했어요. 이사회 열면은 거의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우리 이제 정권 한나라당이 정권 집권하고 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YTN 거기 야당에서 보냈던 분들이 가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처음 구성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가지고 방통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탄생했는데 위원이 5명입니다. 5명이면은 그 중에 야당에서 가시는 분이 2분이에요. 이 2분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5분 중에 2분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9명 중에 4명만 잘 싸워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그전 방송위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보낸 당시 야권 추천 방송위원들이 아주 정말 치열하게 했을 때는 함부로 못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KBS 저 있을 때 당시 야당이사 3명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 중요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처음 구성돼가지고 그렇게 중요할 때 2사람 간 사람들 뭐 했습니까? 그 중에 한 분 나중에 박근혜 의원 캠프에 갔잖아요. 싱크탱크에.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KBS 이사든 MBC 이사든 방송통신위원이든 YTN 이사든 연합뉴스 이사든 보면은 이거를 어떤 그 야당이나 혹은 민주 세력이나 이쪽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이 가서 잘 싸워야 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내 고향 후배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 많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서 치열하게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 중에 하나는 당장 지금 이달 말에 구성되는 KBS, MBC 이사진 그 밖에 다른 YTN이나 연합뉴스는 이쪽 이사진 구성할 때
정말 어떤 대표성 가진 분들을 좀 꼭 뽑아 주십시오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야 가시는 분들이 그나마 옛날에 민주정부 10년 때 한나라당 혹은 조중동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절치부심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의 한 절반 정도나마 할까 말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주변에 있는 친구, 후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문하고 방송 두 가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점만 말씀드리면은, 신문 경우에는 사실 공정거래법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잘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정치 자금법 바꿔가지고 개혁해서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후보자가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접대를 하거나 향응을 베풀거나 할 경우에 적발되면은 지금 50배 벌금 매기잖아요. 50배 페널티 주잖아요. 저는 신문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뭐냐? 신문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경품 주고 지금은 현금 줍니다. 이래가지고 신문 강제로 거의 구독하는 이런 일들인데, 그거를 만약에 이 페널티를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똑같이 50배로 적용을 하면은 저는 경품 판매 이거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50배 보상하면 됩니다. 이 경품 주고 신문 구독하게 하는 그 행위가 적발되고 고발되면은 50배 상금 준다 그러면은 아마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문 시장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신문은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을 지금 불공정한 질서 속에서 장악하는 행위가 저는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뭐 그런 그 페널티를 세게 매겨서 질서 잡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경험한 건데요. 길을 가다가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쓰레기 버리니까 붙잡히니까 벌금을 1,000불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피싱 라이선스 없이 고기 잡다가 걸리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1,000불 벌금을 매겼습니다. 제가 있던 휴스턴에서는 300불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낚시하러 갈 때 대부분 다 이 라이선스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를 세게 매기는 것이 이 억제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문시장, 신문개혁에 저는 가장 첫 출발이 그 신문시장의 이 불공정 행위, 그거를 정치자금법에 50배 벌금 매기는 것하고 같은 정신으로 그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방송은 뭐 이미 오늘 다른 여기 나온 그 노동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한데, 하나는 뭐 늘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 앞으로 해주셔야 할 제도적 개선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적 개선의 문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나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서 이 자료집을 보니까 각 노조에서 이미 자기 KBS면 KBS, MBC면 MBC, YTN이면 YTN 자기들 몸에 맞는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지배 구조가 그대로 계속되면은 사실은 정치적인 그 영향에서 방송이 독립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방송이 독립되고 중립되기 위해서 가령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이사회든 MBC 방문진이든 여기에서 여야가 지금처럼 막 8대3, 7대4, 6대3 이렇게 완전히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게 소수다 보니까는 너무 내부의 결정 과정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가령 MBC 같은 경우에 방문진 이사가 9명 되다 보니까 6명만 똘똘 뭉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독일 ZDF를 가봤더니 독일의 공영방송 전국 채널이 그게 ZDF인데 갔더니 이사회가 한 60명 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은 지방 분권이 잘 돼 있어서 전국적 방송을 감당하는 그 이사회 구성이 각 주마다의 대표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직종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60명 좀 된데 60명은 우리로서 좀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숫자를 더 늘리면은 소수가 지배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균형되는 동수근방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 결정을 지을 때 지금처럼 종다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제로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그래서 이런 안들이 이번에 특히 이명박 정권 4년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방송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고 정권 소나기에 장악되어 버리는 정권 친위대가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이 정권이 교체돼서 또 그 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권이 어떻게 되든 적어도 공영방송만큼은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는 거 고민 정말 해야 됩니다. 근데 제도가 바뀌면 그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제도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마약처럼 마판에 매주 둘레처럼 한꺼번에 문제를 다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사실은 영국 BBC 이야기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영국 BBC의 제도 자체는 그렇게 우리보다 썩 나은 편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는 이 절차나 과정에 이런 것이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적으로 돼가거든요. 그건 결국 사회적인 성숙도, 민주적인 성숙도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민적인 운동, 시민적 깨우침,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국회에서의 감시, 아주 적극적인 감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고 그 밖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도 참 많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언론 학자들이 해야 할 중점적인 일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하나의 전체적인 전면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결론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19대에서 문방위에 많은 훌륭한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것은 특히 그동안에 과거 민주당, 열린민주당 지금 현재 야당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보면 문방위 활동을 하실 때 개인 플레이를 좀 하셨어요. 어쩌면은 보좌관들이 우리 의원님 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당은 정말
방송을 당시에는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장악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팀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몇 년 집권하고 지혜가 많습니다. 노하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개혁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조금 느슨해요. 그래서 치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인 플레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국회 문방이 열려도 힘이 문방이뿐만 아닙니다. 국회 전략 전체적으로. 그래서 문방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미국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하면서 그때 보니까 미국의 그 중요한 국가 정책, 특히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맨 최고 기관이 프린스퍼 미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이렇게 딱 정말 대장들이 모여가지고 백악관에서 대장들 회의를 합니다. 이 프린시펄 미팅입니다. 그 전에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건 어디서 결정되느냐? 데프티스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한건 밑에 흔히 차관회의라고 합니다. 부통령이 주재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차관, 국방차관, CIA 차장 이런 식으로 세컨맨들이 데프티 미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데프티스 미팅에서 다 결정됩니다. 방향이나 내용이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그래서 앞으로 특히 언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방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방위 운영하실 때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은 데프티스 미팅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각 의원실에 이 언론 문제, 방송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비서관들이 한번 이 일종 모임을,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데프티스 미팅처럼, 미국의 데프티스 미팅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정보 교환하고 끊임없이 의견 교환하고 전략도 세우고, 그래서 팀 플레이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의논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치열하게 더 종합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년여 동안 경험한 것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